네, 221조 광복을 위한 노력과 건국 준비 활동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건국을 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던가 그리고 독립운동이 끝날 것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새로 생길 정부의 모습 그리고 청사진,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주장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거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부대는 사진에 지금 보고 있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부대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고 사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광복군들이 사용했던 군복에 붙어 있었던 배지 옆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격 훈련 중인 사진 굉장히 귀한 자료들인데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던 군인들의 활동이 기록에도 남아있고 사진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22쪽에 보면 우리가 조선의용대 따로 그리고 한국광복군 따로 그리고 조국광복회에 대한 기사 그리고 지금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를 책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공부하실 때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기준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배움책에 보시면 내용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직전 차시에 했었던 내용하고 오늘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복잡해요. 선생님이 먼저 필기를 해놨으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네, 지금 조선의용대의 창설과 활동 1, 2, 3, 4번까지와 그리고 한국 독립당 지청천이 중심이 됐었던 한국 독립당에 대한 내용 2개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은 생략하기도 하고 포함하기도 하는데 조선민족혁명당,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한국독립당. 그래서 정당 2개를 따로 필기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건데요. 국내에는 규모는 작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제일 격렬하게 투쟁을 했었던 부대가 존재했다는 거에 우리가 의의를 둬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부대가 있고 그리고 중국 관내는 당시에 이제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하고 충돌하지 않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중국 관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당시에 임시정부가 자리했었던 충칭이라든지 김원봉이 위치해 있었던 우한, 무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2가지 지역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주 지역은 우리가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건데 이건 지난 시간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30년대 초반 그리고 중국 관대는 30년대 중반 그다음에 국내는 40년대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복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41년, 42년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지역인데요. 요거는 아까 교과서 그 지도하고 일치해요. 근데 선생님이 색깔만 좀 다르게 해놓은 거고 이따 비교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움책 우리 31쪽 보시면 1940년대로 시기가 넘어갔죠. 그래서 임시정부 등 나라 안팎의 항일 세력의 투쟁 내용과 성과를 파악한다.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새 국가 건설의 공통적 지향점. 그러니까 집단에 따라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다른데 그 청사진 중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다라는 내용인데 태평양 전쟁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싸우던 전투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영토까지 전선이 확대됐다라고 볼 때 상징적으로 드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설은 1940년에 됐는데 이 충칭이란 도시가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도착한 도시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이동한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사령관을 맡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투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나왔던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합류합니다. 42년에. 그러니까 김원봉이 양보했던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당시에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이 자신을 따르는 일부 군인들을 데리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전투력이 향상됐다라고 보통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커진 규모가 확대된 한국 광복군이 일부 병력을 아시아 지역에
파견하게 되는데 당시에 전선 중에서 인도 그리고 미얀마 지역에 1943년에 지금 영국군의 요청으로 한국 강북군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부 지금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공식 군대로서 한국 강북군이 참전했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는데 일본의 패망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영국군하고도 협상이 이루어졌고 미국군하고도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진입해서 공격해서 일본군을 직접 항복시키고 무장해제를 시켜서 정권이 이양돼야 우리 힘으로 정부가 수립될 수 있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갑자기 원자폭탄이 2차례 투하된 다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당시 국내에 있었던 일본인들도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할 수 없었고 안타까운 심정을 김구가 당시에 자기의 백범일지에다가 남겨놨죠. 그래서 외적이 항복했는데 뭐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다. 너무 슬프다. 그리고 준비한 게 다 허사가 됐다. 지금 자세한 계획을 보니까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서 본국까지 들여보내서 국내 중요 시설을 점령하고, 그리고 당시 우리가 이제 비행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이제 여의도 근처에 착륙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해서 너무 슬프다 지금 김구가 이런 글을 써놨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으로 그리고 강제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권을 수립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정당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이렇게 한탄한 이유는 교과서에 선생님이 미리 메모를 해놨는데 임시정부가 국제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정부 수립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던 심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한국 강북군에 대해 살펴봤고, 한국 강북군 하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부대죠.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이제 찢어진 거예요. 분열이 돼서 일부는 한국 강북군에 합류했고 일부는 이 조선의용군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는 이유는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테마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분열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화북 지역, 북경 위쪽, 북경 근처, 그리고 중국의 어떤 화북 지역을 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부대와의 협력 과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의 사회주의자들과 협력했었던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가깝고, 항일 북상한 조선의용대 병력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김원봉이 이끌던 부대였는데 여기에서 한국 강북군과 임시정부에 합류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서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이 김구랑 합류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조선의용대 전체가 다 이 과정에 동일하진 않았고 김원봉과 3분의 1 정도가 충칭에 이동을 했고요. 한국 강북군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우리는 조금 더 일본과 직접적인 전투를 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그림상에서 일본군이 이렇게 있잖아요. 국내 그리고 만주 이쪽 이제 상하이 지역까지 이동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일본군이 있는 전선은 북쪽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투를 선호하고 조금 더 무장투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화북의 조선독립동맹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뉘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쪽 사회주의자들과 합류를 한 사람들은
요거 지금 오해 조금 할 수 있는데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이끌었고 조선 독립동맹은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어요. 근데 이 김두봉은 사회주의자고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김일성하고 친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리했던 곳이 타이양산이라는 곳이에요. 타이양산은 이제 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됐던 곳인데 지금 지도 보시면 여기 굉장히 동굴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영화 암살에도 보시면 이런 촬영 현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활동하기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늘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전투도 늘 격렬하게 겪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장 전투력 강한 부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이양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을 소탕하는 반소탕전 등에서 성과를 크게 거두었고요. 당시 가장 큰 전투가 호가정 전투입니다. 대표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42년에 김두봉과 그 다음에 항일 북상한 민족혁명당 의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여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더 열심히 싸우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대들이 결합해서 중국의 연안, 이제 예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사회주의적인 성격이다 라고 이미지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부속 부대로 조선 독립동맹 소속으로 싸우던 부대가 조선의용군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지난 시간에 김원봉과 우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부대고 이 조선의용군은 김두봉이 이끌던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같이 하는 사회주의자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한일인 것 같은데 네, 한일인 것 같아요. 수정해 주시고 자, 유격은 여러분 무기를 들고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투를 하는 조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은 지금 충칭 쪽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이고 2번은 중국의 예난 지역이었다고 하면 3번은 만주예요. 만주인데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조직이 나오는데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동북항일연군은 이제 여러분 김일성하고 좀 관련 있는 부대예요.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함경도 일대 공산주의자 천도교 동학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동북항일연군의 하부 조직, 조금 더 소규모 조직입니다. 당시 뉴스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때 이제 굉장히 젊은 시절의 김일성인데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 일본의 행정시설 직접적인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함경도 지역의 지명이고요. 37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항일 무장 유격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 보시면 37년 6월 5일이죠. 여기 보천보라고 한자로 보이고 있는데 당시에 식민 시설에 파괴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테러범이 있다, 범죄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논조의 기사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희망을 준 거죠. 다 만주나 중국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 전후에 보시면 소련으로 가요. 그래서 광복하고 나서도 소련 정권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벌써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활동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40년 전후가 되면 일본이 이제 전선을 확대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함경도 지역에 남아있기 어려웠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미국인데 여기는 크게 규모가 크거나 중요하진 않아요. 외교 활동을 했는데 큰 성과 없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면 무장분기론의 대두와 조선 건국동맹 결성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국내라고 적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완전 국내고 당시에 활동했었던 인물 중에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운형 이제 이후에 암살되긴 하지만 암살되기 직전까지 해방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이 조선 건국 동맹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뀌는데 건준이라고 미리 한번 써놓고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 명을 이제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데 새로 생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청사진 그리고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운형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우리가 사상을 따지지 않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일본은 지금 거의 멸망할 게 패전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행정망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우리 화북 지역에도 있고 우한에도 있고 예난에도 있고 충칭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 귀국할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 식민지 시설 총독부 시설 그다음에 각종 문서 그리고 중요한 어떤 시설의 어떤 그 잠금 장치 키 이런 것도 다 이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취하면서 그래서 여운형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이런 걸 주도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6번하고 7번 내용은 이제 해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주시고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내용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한국사보다는 사실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국사랑 겹치는 내용 부분을 보시면 가장 먼저 최초로 논의된 것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있었던 회담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금 1943년, 45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이 항복할 거를 연합국 측에서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 세 나라의 순회라는 얘기는 이제 우두머리, 책임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카이로 선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처음으로 한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얘기가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in due course라고 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나 정확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인정하고 독립시켜주자라는 거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동의가 안 됐으면 이제 독립하고 나서 또는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어딘가에 식민지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정권을 세우는 거를 도와주자 이런 내용에 동의했다는 거죠 일단. 자, 후에 2년 후에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일전은 여러분 원래 소련은 약간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히틀러랑 같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중간에 연합국 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제 방향을 취하다가 일본에 대해서 공격하겠다. 라는 입장 표명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얄타 회담을 소련의 어떤 방향 전환점으로 보고요. 소련 수도가 이쪽이잖아요, 모스크바, 그쵸? 여기 이제 유럽인데 전선은 여기고 그래서 소련이 이만큼 이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한 7일 내에 이동을 해서 여기 함경도 지역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광복 직전 포츠담에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과정을 다 살펴봤을 때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그리고 투쟁 과정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카이로 선언하고 그 이후 절차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7번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올 건데 연합국의 승리 이후에 이제 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할 건지 당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권력을 공유하는 민주공화정 체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급적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이런 측면의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건국강령이 비슷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지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메모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그 지도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우선 보시고 중심을 잡는 방법은 여기 우한 지역에 있는 조선의용대 요걸 중심으로 해서 김원봉하고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
세 개를 같이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이동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쪽 지역 예난 쪽하고 충칭 쪽으로 갈라진다는 거. 이렇게 두 개 보시고 예난 지역에 있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선생님이 사회주의 성격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올라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하고 합쳐서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네, 예난으로 이제 이동해서 44년에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칭 지역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임시정부잖아요. 임시정부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이쪽으로 김원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투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한국 광복군이 2차 대전에 영국군과 함께 참전한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쪽 지역의 보천보 전투는 마지막에 썼던 우리 동북 항일연군 있죠? 김일성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한국 광복군이 목표는 뭐였다는 거죠? 국내로 진입하는 거여서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준비를 했는데 실현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거고요. 연도는 여러분 좀 보시다가 여유가 생기면 30년대부터 45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조선의용대가 생긴 게 첫 번째, 그리고 화북 지역으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게 두 번째, 그리고 화북 지역 이동한 게 세 번째, 그리고 국내는 좀 별도로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단순한 그림을 한번 보고요.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자유시참변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재편됐었던 지청천이 원래 여기 있었다가 이동한 사람이죠. 그래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활동지 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